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최신 스마트폰 공짜. 네, 최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속임수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타깃은 알뜰폰을 찾는 노인들인데요. 피해를 당하고 소가리를 하는 노인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노인들이 주 타깃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마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한테.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더 화질도 좋고 음성통화도 잘 되고 하니까 바꾸셔도 됩니다. 요금도 아주 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유도를 하고 나면 이 알뜰폰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고 곧바로 이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또 해지를 하겠다 하게 되면 또 위약금을 물어라고 하는 이중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게 되어서 상당히 60대 이상, 지금 한 60% 정도가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런 그 소비자 측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 권유 판매가 46%로 이 알뜰폰 시장에서 가장 네. 많은 판매율이라고 하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인의 60%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표 보시면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3명, 33%. 예, 33%, 그리고 60대가 19%. 19%. 그래서 60대 이상이 지금 거의 50%를 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어버이날 맞아서 알뜰폰 가입이 굉장히 활발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지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계약서가 없거든요. 계약서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대리점 가가지고 우리 이제 막 대형마트 같은 데 알뜰폰 하는 또 그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하게 되면 야, 우리 계약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지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 지금 녹취도 안 돼 있고 녹취가 돼 있어도 아마 그 업체 측에서 녹취하게 얘기하면 제공할 리가 없죠. 소비자들이 그 녹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렇게 문서화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야, 내가 요금 2만 원짜리 하려고 하는데 왜 5만 원이 나왔니? 라고 항의해도 그 업체 측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5만 원 거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전화에 응하지 말라. 네. 알뜰폰 하고 싶으시면 예. 대형마트 가시면 알뜰폰 매장들이 있거든요. 가서 찾아가서 상담원 얼굴 보고 직접 대면 접촉하시고 계약서 쓰시고 하시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거죠. 알뜰폰의 이 한 가지 장점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2만 원에서 4만 원대 그 사이입니다. 사이죠. 안 그래도 네. 어제 저도 가족이 알뜰폰을 하나 구입할까 싶어서 매장을 직접 갔었었는데 하다가 알뜰폰을 포기하고 일반 폰으로 바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하셨어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알뜰폰이라는 게 사실은 이 스마트폰 업체들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요금을 좀 낮추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큰 회사 KT나 SK텔레콤이나 LG뉴플러스가 스위치를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그 스위치가 100만 명, 200만 명을 다 가입을 하면 좋은데 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생겨요. 네. 500만 명짜리를 가져왔는데 3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200만 명이 남았다. 그러면 네. 그거를 낭비하지 말고 빌려준다는 빌려주라.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200만 명 그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망을 알뜰폰인데.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약 한 27개사가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알뜰폰 지금 27개사나. 예, 27개사가 네. 있는데 한 500만 명이 이 알뜰폰을 그래도 가입해서 쓰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입자분들, 즉 집에서 보통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개 폰은 다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되는 입장에서는 좀 요금을 전략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측면, 그리고 가족적 측면에서는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통화나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이건 좀 하지 말고 전화 통신만 해라 라는 측면에서 알뜰폰을 사용하는데 네. 이제 노인분들을 향해서는 이 알뜰폰 이용이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통신을 많이 쓰시니까 요금이 2만 원대다 이러면 기가 쏠깃하시잖아요. 그리고 김태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전화로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는 것. 어제 저는 매장을 가니까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고 해도
위약입금이나 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전화를 권유를 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잘 어르신들이 원래 그런 그러니까 전화 권유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요즘 어르신들의 경우는 웬만하면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사실 통신이나 계약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좀 물어보고 하시면 되는데 부담 주기 싫어. 그냥 내가 싸니까 한번 해볼래. 이런 심리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잘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서 가셔서 사시는 게 더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네,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화로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뜰폰 사업자의 상호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요. 대리점에서, 전화보다는 대리점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가입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즉시 청약 철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하시면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SKT나 네. KT 같은 데서도 네. 아주 저렴한 요금제가 나온다고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월 2만 원? 월 2만 원 정도. 예, 음성 무한. 음성 무한 뭐 여러 가지가 네. 이제 음성과 문자가 무한. 무한으로 그죠. 네. 근데 이제 2만 원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통신법상 이 어떻게 요금제가 책정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타리프라고 하는데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회사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앞으로 총선도 있을 거지만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통신비가 한 집에서 40만 원 이상 나올 제가 지금 전화기를 2개 쓰고 있는데 제 통신비가 20만 원 돈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이라고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이라는 게 그렇죠. 가계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주요 이동통신사가 싼 알뜰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화기를 만약에 제공을 네. 한다면 상당히 선풍적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아마 이런 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좀 약간 독촉하고 권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45년 대못 뽑는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가 4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전국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전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참 재밌게 본 게 이제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최대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네. 꼽혔습니다. 네. 도시 이제 무제한 팽창을 막고 정말 그 자연을 잘 보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40년 지나니까 사실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린한 지역이. 예를 들어 제가 부산시에 있습니다만 부산시 보면 김해공항 옆에 녹산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업용지죠. 이건 매립지입니다. 옆에 강서구라는 수천만 평의 땅이 있는데도 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를 매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다음에 그 강서구 앞에 신항만이 있습니다. 신항만 배후 산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그 긍정적 기여를 전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광역시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없으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네, 네.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광역단체장에게 일정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어떤 자율권을 줬다는 측면은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봐지지만 30만 제곱미터 네. 이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라. 할 수 그렇죠. 있게 해준 거죠. 예, 근데 그 정부로서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일정 정도 난개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 흐름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좀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지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보시면 경기도 49.5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넓고요. 뭐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창원, 대구 모두 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 저게 재밌는 이번에 게 부산, 해당이 광주, 되게 됩니다. 울산, 대전 같은 경우 네. 엄청난 면적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거든요. 아. 포위하고 흔히 말해서 부울경 그렇죠.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팽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산업용지가 끊임없이 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70%가 산으로 돼 있고 네. 말씀하셨지만 1971년에 그린벨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이 그린벨트 즉 녹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전에
이 녹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지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린벨트 규제가 풀린 게 3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였는데요. 네. 역시 또 나온 게 천송이 법도, 예. 천송이 코트, 그 규제도 풀렸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발언 네. 나온 네. 지 지금 1년 네. 만입니다. 항상 그 규제의 대표적인 거는 공인인증서 얘기들 하잖아요. 네. 공인인증서 때문에 뭐 그 인터넷 쇼핑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천송이 코트 사고 싶어도 중국 사람들 다 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천송이 코트에 관련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규제를 풀어라. 이제 어저께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규제라는 게요. 동절의 양면입니다. 풀면 편안하지만 애초에 규제를 했을 땐 이유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 청소년 코트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럼 공인인증서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그럼 이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편리해지는 건 맞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그린벨트 제가 한 말씀 조금만 드리면 제가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련법을 바꿔야 돼요. 네.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야당이 저는 찬성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자연녹지 없어져. 더군다나 이거 잘못하면 수도권 과밀억제 여기에 역행돼. 근데 수도권 과밀억제, 환경 이거 야당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국회 선진화법 있는데 지금 뭐 야당이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서비스 규제 활성화법 같은 경기활성법에 뭐 처리 협조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과연 협조할까? 저는 이런 우려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내용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전제품 몇 년 쓰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못 구해서 만약에 제품을 통째로 버려야 한다면 네.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할까요? 오늘은 이 가전제품 AS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3만 원짜리 부품 때문에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한다. 얼마 전 주부 김 씨는 고장난 드럼 세탁기를 수리하려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만 원짜리 고무관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던 AS 센터 직원이 나중에는 부품 재고가 없어서 세탁기를 고칠 수 없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김씨 세탁기는 생산된 지 9년 된 제품으로 회사에서 정한 세탁기 부품 보유기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구입할 때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법적으로 정해놓고요. 그 기간 동안 각 업체에서는 AS를 위한 부품을 상비하도록 했는데요. 앞에서 본 사례처럼 이 권고안을 악용하는 경우는 물론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조회사들은 중고를 판매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해외 제품이 공장에서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품이 없다고 하면 고객들이 새 제품을 다시 산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졸속 연금 개혁안 끝내 무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밤까지 이어진 여의도의 연금 대첩의 현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합의문 이외에는 또 다른 추가로 요구하는 걸 절대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토일간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하루 아침에 10%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치가 실정 유리해 보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투쟁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만 야당에게 남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기식, 인기영합적, 파퓰리즘적 정형이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조건 싸움에 내년이 높고 4.19 재보선에 정치되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 부재예요. 전략만이 부재고 원내대표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 올바르지 않아요.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는데 어떤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아무 말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와닿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어제 아침부터 뭐 이제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13시간 동안 네. 협상을 했죠. 전쟁이 벌어지면 포탄이 날라니까 포연이 자꾸 하죠. 네. 이제 아침 되면 포연이 싹 그쳤습니다. 네. 결과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네. 자, 애시당초 이 문제는 뭐 오늘 우리가 밤새 토론해도 토론할 만한 거리가 됐는데 핵심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왜 개혁해야 되느냐?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토론했듯이. 그다음 국민연금인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전략을 잘 짠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을 판으로 끌어들이면서 공무원 연금하고 뒤죽박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찌덕탕 싸움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는 단순한 주제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국민의 혈세에서 공무원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한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 네네.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것. 이 문제인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끼어들어오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50%를 높이니 안 높이니 어제 하루는 이걸 50%를 명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파토가 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당은 애시당초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손댈 생각이 없었다. 왜냐? 없었다. 100만 공무원 노조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야당은 이심전심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걸 파토낼 수 있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비판받아야 될 것은 청와대의 지침 5월 6일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청와대 5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 일종을 명령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네.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전략을 꿰뚫어보지 못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시한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덜커덕 국민연금을 테이블에 올려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네네. 하지만 본질은 야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생각이 처음부터 눈금방긋도 없었다. 네.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기초생활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국민연금의 취지이고 네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보장적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공무원 중에서 일찍 가입한 분 중에 퇴직한 분들 중에서 고위직 같은 경우에 800만 원 연금은 월 8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6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과연 이 형태로 간다면은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이 구조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은 800만 원을 받고 나는 190만 원을 받지? 라고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이 상당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측면을 보완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곁다리로 국민연금을 그렇죠. 깔고 들어오면서 이제 됐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표를 보시면 부담률 변화가 뭐 정부에서는 현행 한 9%에서 나중에 2083년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뭐 18%로 부담이 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셈법으로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들의 미래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이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다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크게 젊은 세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연금 수령액을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 20대 30대는 예. 지금 높은. 보시면 반대한다는 네. 게 빨간색 그래프인데 빨간색이 높은 걸 보면 20대, 30대, 40대까지가 높은 거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잘못 보면 새누리가 전부 반대하는 걸로 보여요. 저 정도 높은 수치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 이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저게? 근데 이제 세대별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모든 경제들을 좀 더 많이 적은 수가 좀 부담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죠. 더군다나 예, 젊은 층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 기존층들이 갖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부담감으로 와서 오히려 그 윗세대들을 좀 적대시하는 성향들도 전반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받을 만한 게 지금 일자리를 놓고도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판에 뭐 지금 수입도 없는 판에 우리가 돈을 다 내가지고 노령층들 연금을 우리가 보완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의 문제였는데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얹어가지고 뒤죽박죽을 그러니까 지금 박상원 소장님 말씀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저렇게 폭발력이 큰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끌고 들어왔던 자체가 공무원 아예 연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은 이익 집단의 문제입니다. 100만 명이 가입된 이익 집단의 문제고 국민연금은 2,200만이 되는 일반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썩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변호사?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에 대할 때 유명한 말 남겼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쯤 되면 안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야당의 플랜은 A, B가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플랜 A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을 연계시킨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이걸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 국민연금 개혁은 폭발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돼서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 우리 절대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네네. 이게 플랜 A였을 거예요. 네. 플랜 B는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받으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국을 주도한다. 이게 아마 플랜 B였을 겁니다. 내년 총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에서 프레임을 잘 짜게 되면 야당한테 유리한 국면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플랜 B에서 약간의 탈출구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제 이걸 가지고 목리를 부린 건데 제가 왜 이걸 목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저랑 다른 주제입니다. 어찌됐건 뭐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5월 6일 날 처리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소득대체를 올리는 문제, 보험료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9월까지 논의한다였습니다. 그 얘기는 공무원연금 5월 6일 날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월 동안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소득대체 올리는 문제,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처럼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논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야 이거 50% 우리 명시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겠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재정절감 액수는 얼마 할 건지 애초에 명시를 하고 약속을 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소득지표 올리는 게 40에서 4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재정 여건이 좋으면 50이 아니라 60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시해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애초에 합의를 했던 공무원연금도 안 하겠다? 이건 안 하자는 제가 볼 거죠. 때는 야당이 그런데 말이죠. 예.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바로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새누리당 논리입니다. 그죠? 우리 합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합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에서 새로운 50%를 자꾸 끼워 넣자고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또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뭐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도 상당히 가볍게 처신을 했다. 경솔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으면 첫 번째 조건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또는 받지만 적게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어디냐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죠. 보통 400만 원 이상 급여자를 받는 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된다면 한 150만 원 이하를 받게 되는 분들은 상당히 낮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기초 노령연금까지 합치게 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였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정치적으로 이런 야합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경솔했다. 이렇게. 저는 이 본질이 공무원연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본질이 또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네. 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가 많은 의석을 쌓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선진화법 하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160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석수 차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공무원연금 가지고 숱한 토론을 하고 격렬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표결권 자체가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지고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표를 주세요 해서 표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을 달성했다 해서 그 과반 이상이 국회에 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형태의 정치 난맥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00석을 가진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사실 여당의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번 합의 무산으로 또 굉장히 또 추락을 했고 건의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포괄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네. 봐지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소신은 정치는 의 본질을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연금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베스트는 아니지만 야당과 합의한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4.29 보선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4.30 보선이 있었어요. 4.29. 네. 이 보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분들이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나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민생의 문제,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선이 끝나자마자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이 문제를 통과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함정과 미숙함과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곁눈질하듯이 그냥 쳐다보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면이 보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청와대겠죠. 네. 청와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4대 개혁해야 되는데 1번 타자로 공무원 연금 개혁 나왔습니다. 뭐 금융, 교육,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무원 이익 당사자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본다면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대목은 청와대 정무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컨트롤 타워거든요. 컨트롤 타워면 당이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힘을 보탰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월 2일 가이드라인 얘기 외에 청와대가 뭘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무라인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공무원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연금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정무라고 하는 건 당청 간의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아주 연착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대여투쟁을 선언하고 이거 그냥 우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공 모드로 돌아섰는데 예. 바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야권 강성으로 돌아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바둑에 아생연후 살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두 집을 내고 살고 난 뒤에 이제 남 집을 깨러 가는 것인데 야당은 여유가 없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때 나오는 전략이 자기 집토끼를 모으는 전략입니다. 중원은 일단 차지하고 내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야권 내 강경파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고리로 걸었는데 그것은 전술적으로는 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장 급하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가 위기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때 과연 합리적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 야당의 정치적 스탠스에 동의할 것인가? 저는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그만큼 지금 정치적으로 여유가 없다.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지지층부터 결집하는 전략으로 좀 간 게 아닌가요? 네. 네, 당청 관계에 이어서 지금 야권 얘기까지 지켜봤는데 여권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의 어제 행보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까지 사실 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너무 청와대의 관계를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좀 표출하고 있어요. 어제 아마 어제 하루가 1시간이 하루 이상 길었을 텐데 굉장히 긴박했을 겁니다. 긴박했을 건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이란 더 큰 폭탄을 안게 되는 만약의 구조라면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야당의 꼼수에 말리는 것이라면 뒤늦게나마 좀 이렇게 결렬시킨 것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청와대하고 조율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결렬된 게 국가적으로 좀 잘 됐다는 이런 표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해요. 네.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달 늦어도 됩니다. 6개월, 1년 늦어도 돼요. 하지만 국가 백년대를 생각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파동이 있었는데 물론 상처도 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 당연히 상처 있죠.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상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중요한 우리가 교훈은 국민들한테 주의로 환기시켰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소득대체 올린다는 이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단순히 구조 개혁이 아니라 모수 개혁으로 끝났을 때 이게 얼마나 재정적인 효과가 없는지,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어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 우리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차라리 5월 예전에 했던 그 합의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달 내에 연말 소득공제 그렇죠.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국회 올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는 올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른 10개 경제 법안도 지금 도미노 영향을 미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우리 곽선임하고 우리 5월 1일 날 토론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될 것은 당이지만 이 당위를 관철시키는 곳은 여의도다. 여의도는 선진화법 구조화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김무성 대표가 내가 입장이라면 단식투쟁이라고 하겠다. 이 선진화법 없애야 됩니다. 선진화법 하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게 정파적 이익에 사로당겨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다수결로 3표라도 많으면 그 친구가 반장이 되는데 초등학교 반장보다 못한 국회를 만들어 놓고 네. 다양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여기는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놈의 선진화법을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황우여 지금 부총리가 했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좀 묵과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법을 그러니까 경기규칙을 말도 안 되게 짜놓고 그 다음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라 하니 통과가 될 수 없는 구조 위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참으로 복잡한 셈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권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해볼게요. 4.29 광주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 어제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예방한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뭐기도 특별한 의미를 둘 수가 있나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이 여사 내부는 야당의 원조 지도자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를 정치 입문으로 이끌어 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 두 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계입니까? 아니, 누구든 이런 상황이면 우리 적어도 야당 인물들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나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터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정배 의원을 만난 이희호 여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J 정신 계승을 정쟁의 논리로 거론하지 마라. 물론 감사하지만 내 남편 이름이 정쟁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부탁한다. 쓴소리를 했네요. 약간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쓴소리인데 이호 여사가 22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95세 정도 되는데 천정배 의원이 인사하러 간 건 당연하다고 보고 천정배 의원을 비판하자는 것들이 아니고 야당 내 정쟁이 일어났을 때 9순이 넘은 이호 여사를 찾아뵙고 이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자기 정파적 이익에 좀 보탬이 된다 하는 것은 좀 구상유치한 얘기죠, 사실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여사님을 좀 편안하게 스웨트 짜서 북한 가시겠다 이 문제는 대통령 동의했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이나 사회 전체의 통합의 기제로서 이호 여사 전직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지 당내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호 여사 입맛 보고 이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습니다. 이 얘기는 좀 아무리 정치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희호 여사에게 쓴소리를 들어서일까요? 뉴 DJ 신당 거론했던 천정배 의원 그 소리를 딱 바꿨어요. 신당 만들 계획이 없다. 네. 근데 전반적인 톤은 예전과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30명 모아가지고 광주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새정치연합과. 하지만 신당까지는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신당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들 들어보면 그래도 광주에서 한번 새정치연합과 경쟁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본인이 어떤 주도세로서 신당 창당하겠다. 그건 잘못하게 되면 야권을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야권 분열의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더군다나 신당 창당하는 게 그렇게 말이 쉬운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에 있는 지금 호남 의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아마 천정배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당 창당보다는 일종의 무소속 연대를 염두에 두고 조금 숨 고르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을 두고 앞으로 또 여야 정치권 굉장히 격동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위기의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네. 어젯밤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 원 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내일이 바로 홍 지사 소환 예정일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 경선 자금 흐름을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당대표 경선인데 그것도 선관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간 돈들, 돈의 흐름들, 지출 내역들을 보기 위한 걸 겁니다. 아마 그렇게 크게 검찰이 요구하는 거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하고 싶어서 진작 했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돈의 흐름을 볼 필요는 있겠죠. 또 제가 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홍준표 지사가 이거를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 자금인데 그걸 제대로 회계 처리를 했겠습니까? 안 한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계 자료, 경선 자금 지출력을 보면은 여기에 다시 당연히 맞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거죠. 네. 네, 국회의원 출입 및 차량 기록, 그다음에 의원실의 배치도 조감도 등을 확보했다고 나왔는데 검찰이 과연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을까 의문이 있는 건 2012년에 국회의원 회관을 증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 받은 시점은 지금 2011년 6월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CCTV조차도 3년 이전의 것은 보관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좀 곤란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사 자체가 죽은 사람과 싸우는 거고 유령과의 싸움이고 장님 코끼리 더듬기처럼 하나씩 더듬어가는 거라서 검찰 입장으로서 굉장히 사실 수사에 난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것도 홍준표 지사 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다만 홍준표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나 전달자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고 그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일 겁니다.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그 국회의원회관 가서 이제 자료를 보는 것도 단순히 거기에 의존해서 홍준표 씨를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거니까 네. 조금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코너에 몰린 홍 지사 어제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금 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했고 유일한 정인을 한 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이 진술 조정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대응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안 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하는가 하면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내 척결을 중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싶어서 내가 그걸 적극 부인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전부 점검을 해봤어. 점검을 해보니까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것만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는 수세에 몰리다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네. 돌아선 모습인데.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도지사실로 기자들이 네네. 부르지 그런 않았거든요. 적이 근데 없었죠. 지금 인터뷰하는 장소가 바로 도지사 집무실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서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파키아오와 메이웨더의 세계의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결전으로 평가받는. 물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임이다. 슈퍼스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선수와 지금 에이스들로만 꾸려진 그 특별수사팀 간의 팽팽한 대결인데 검찰도 부담이 많은 게 자기들이 찾는 귀인이 있는 유일한 사건이죠. 이게 그 윤모 씨라는 귀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는 뭐냐면 윤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탄핵하고 있는 거 맞죠, 김태현 변호사님? 맞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고 홍준표 지사 심리는 글쎄 제가 홍준표 지사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추측한 건데 이 경찰 수사 발표 흐름과 홍준표 지사 톤을 보시면 처음엔 여유롭습니다. 배다 사갈 거야. 죽어가는 사람이 거짓말 했겠어? 윤 씨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기자들 아침마다 귀찮게 따라붙을 때마다 굉장히 언론 플랜들이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 지사가 굉장히 기자들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게 이번 주 초입니다. 그죠? 이번 초가 왜 그랬을까요? 일요일 날 검찰에 윤 전 부사장이 출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 부사장을 불러왔죠. 어제 검찰이 최초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홍 전 지사 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홍 지사가 바로 도지사 집무실을 불러서 수첩에 적은 걸 보면서 평소에 홍 지사 태도답지 않게 원래 적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적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굉장히 공세로 돌아섰죠. 이건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좀 여유롭게 괜찮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 내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뭔가 지금 본인이 막다른 공목을 몰렸다. 검찰에 내 목을 죄고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렇게 강한 공세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답은 홍 지사 많이 알고 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외모,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욕심이 과하게 번진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법 성형용 필러 시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술 전과 후의 사진 먼저 한번 좀 보시죠. 네, 시술 전 저희가 지금 눈 부분을 가렸습니다만 피부 부분을 보시면 이 송모 씨라는 이분, 굉장히 시술 전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하지만 시술을 받은, 즉 필러 시술을 받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변하고 괴사 상태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전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또 아름다우신데 왜 저렇게 또 수술을 받으려고 근데 하시는지. 이제 과하시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네. 예전 왜 노래 가사 중에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내가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부분 고쳐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한두 가지를 고치다 보면 그게 일종의 중독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욕심이 끝도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반복적으로 중독이 그렇죠. 일어날 수도 쉽게 있다. 쉽게 핸드폰처럼 빠져들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번 시작하면 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우리 전문가로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윤리적으로 병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좀 말씀을 계속 좀 주셔야 되고요. 근데 한 번 하면 이 부분도 고치면 더 좋겠네, 이 부분도 좋겠네라고 하시는 경우들 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을 그대로 듣고 계속 하기보다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좀 말려주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비단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셨던 송모 씨의 사례도 그렇지만 요즘에 효도 성형이라고 네. 해서 이 눈가 주름이나 이마 주름을 펴드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수술에서도 이 네. 불법 시술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필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성형 수술, 그걸 마취하고는 수술 아닙니까? 칼 된다고 하죠, 얼굴에. 근데 필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 뒤에 화면 나오지만 주사로 이렇게 주름인데 넣어서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여기 이런 뭐 코 밑에 팔자주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필려면은 필러 맞아야 되거든요. 필러 맞아서 조금 피는 겁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아, 이거 주사 맞고 좀 피면 되는데 이게 내 얼굴에 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필러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데 문제는 돈 아끼시려다가 정말 얼굴 망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전문의, 뭐 성형외과나 이런 전문의한테 가서 이거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필러 맞아가지고 단순히 얼굴이 저런 뭐 부작용이 아니라 신경 마비된 분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눈가에 주름 필러가 필러 잘못 맞아가 시신경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실명. 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전문의한테 가서 제대로 된 가격 주고 하셔야지 내가 좀 이게 수술이 아니고 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한테나 주사 맞고 피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돈 아끼시려고 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뭐냐면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성이 보장된 병원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 불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네. 본인들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요. 근데 네. 제가 두 분한테 여쭈고 싶은 게 그 두 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시면서도 또 뭔가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 여성이라면 누구나 있지 마음에 안 드는 않을까?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볼 때마다 네. 부부를 좀 오늘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정말 보이는 부분이. 신비로운 일.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여사 주차 왕중왕언. 네,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채 차를 세워두는 불법 주정차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주 황당한 불법 주정차 현장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면서 대화 나눠보시죠. 네, 지금 기막힌 불법 주정차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아파트 입구까지 지금 차를 댔고요. 예, 네, 두 칸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죠. 있네요. 네, 지금 가로로 주차를 해놓은. 아, 저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리고 장애인 자리에 버젓이 했는데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억울한 측면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불법 주차 항상 김 여사가 잘못한다고 꼭 꼽히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목을 보면서 김여사 주차 왕중왕언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패널들 중에서 저만 여성이고 이게 보면 꼭 왜 김여사냐, 김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보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쨌든. 네네. 네, 속칭입니다. 아, 예.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제 저희가 뭐 조작한 영상도 아니고 실제 벌어진 불법 주차 현장인데 네. 제가 남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 네. 전혀 없어요. 저 참 보면. 그 예전에 그 왜 그 김병조 씨인가요? 그 개그맨이 그
그분이 프로 하실 때 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유행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저분들한테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정말 본인이 편하려고 이게 남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그 뭐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좁은 공간에 힘들기 때문에 조금 선을 넘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거는 뭐 운전 실력이나 초보 운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유 지금 저 저거 차를 보니까 못 빼고 있잖아요. 아, 못 나오죠. 저렇게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여기다 대고 들어갈래. 니들이 나오든 말든 이건데 정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예, 그게 이거는 뭐 중국 사례라고 하는데 방금 불법 주정차된 차를 피해서 차 한 대가 고개를 하는 듯이 지금 차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유 중에 갑자기 가서 지금 주유기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 주정차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다 보면 이거를 뭐 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가 장애인 아닌 사람이 됐다. 그건 당연히 과태료 뭐 1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불법 주차죠. 그리고 예를 들어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고 아파트에 이렇게 노란선 해놓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대고 하면 불법 주차. 그 불법 주차료 어떤 과태료를 무는 거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없죠. 진짜 웃기는 건 예. 아까 그 화면에 제가 얘기할 때 나왔던 화면 중에서 차가 가로막아가지고 이제 다른 차가 나가다가 못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차를 부딪혔다. 그럼 그 차에 대한 수리비는 내가 물어야 돼요. 이쪽 사람, 차를 함부로 댄 사람은 그냥 불법 주차로서만 뭐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거를 피하려고 나가다가 내가 차를 그 불법 주차한 차를 부딪히고 나가면 내가 차량 수리비는 물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참 불합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뭐 불법 주정차도 있지만 또 난폭 운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어제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BMW 승용차, SM5 승용차를 추격하고 끼어드는 위험한 현장. 그것도 한번 참 굉장히 난폭 운전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주의해봐야 차가 될 것 앞으로 같아요. 끼어드니까 BMW 운전자가 감히 정말 뉘앙스는 감히 어딜 내 앞으로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운전자 간의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그 뭐 항상 나오는 뭐 로드레이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조금 좀 안정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요새 뭐 사실 뭐 경기도 안 좋고 사는 게 빡빡해서 그런지 아주 작은 일에 흥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도 보면 저렇게 예, 24km를 따라붙어서 복수에 추격을 했다고 하죠. 저분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영화 장면보다 더 예. 리얼한데요? 그러니까 저 길들이 좀 위험한 길이긴 해요. 밤에 되면 굉장히 성능 좋은 차들이 뭐 로드레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추격전하는 길이 저 길이 제가 어느 길인지는 아는데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원한 풀로 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결국 이제 제가 조금 뭐 저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의 길을 이렇게 저도 어제 강남역에서부터 제 서울대 입구역까지 2시간을 걸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오면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인도에 차를 주차를 시키게 되어 있니? 또 이 갓길에다가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 이 중에 한 차선을 막고 해저드 등을 위험등을 켜면서 짐을 나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적으로 만약에 한 차선을 막고 짐을 내리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둔 채 어디 가고 없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에서 발생되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기름값의 소모 한두 대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이 뭐 저는 로드레이지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줄여나가야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녹지의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스무드, 그러니까 좀 연해질 것 같아요. 강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의 에너지가 워낙 세고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사소한 일만 있어도 이게 욱욱하고 자꾸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큼 근데 요 감정의 에너지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교육을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